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토요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과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의 청년 세대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윤리감찰에도 나섰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막말 등의 논란을 일으켰던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그럼에도 이렇다 할 지지율 반등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의혹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죠.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가 돌아가는 중간에 단타를 쳤다면 그건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지도 않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거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멀다고 보여지죠. 네. 주식 단타하는 거 이거 여기 빠지면은 자기 직무 못한다. 완전히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식 투전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10억 가까이는 묻었다. 올라가면 막 올라가니까 엔돌핀 돋아가지고 흥분될 거고 떨어지면 걱정돼가지고 낙담이 될 거고. 예. 그건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 내용이고 아시다시피 조사팀은 그 전체 거래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 그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리감찰단에 넘어갔으니까 그 품위 유지 이용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면 거래한 시간이 대부분 뭐 새벽, 밤 오밤중 뭐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강하게 들죠. 원래 돈이 많던 사람은 잘 합니다. 이 돈을 안 보고 잘 하는데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산 공개 내역을 보면 뭐 많아야 10억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재산이 10배가 불어나고 뭐 하루에도 막 1억 뭐 5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사실 폰을 손에서 놓기 힘들죠. 네, 꼭 8일 전이죠. 언론을 통해서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했었고 또 이상거래 움직임이 감지됐었다는 보도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이 논란이 커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요? 김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이제 의원직 사퇴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네.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논란이 확대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우선은 그 액수 내지는 규모가 너무 컸고요. 예. 처음에 알려진 게 60억 원 정도 최대 그 시세가 올라갔을 때가. 근데 이게 까면 깔수록 코인 그 액수가 더 불어나요. 네.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는 위믹스 80만 개 정도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127만 개까지 네. 늘었고 또 다른 종류의 코인 뭐 그래서 41개 종류의 코인까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네. 국회의원이 코인 거래를 한 게 아니고 코인 업자가 국회의원이 된 거다. 이게 이제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위믹스 코인만 해도 취득 경위가 대단히 석연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업비트에 있는 김남국 의원의 계좌만 해도 한때 80만 개 내지 127만 개의 위믹스가 들어있었다는 것인데 이 위믹스가 업비트에 상장될 시기에 네. 애초에 시초가가 개당 5천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80만 개만 해도 5천 원씩 잡으면 40억이에요. 40억.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밝혔던 뭐 주식을 팔아서 마련한 9억 8천만 원으로 코인 투자를 했던 거하고도 안 맞고 또 네. 그 주식을 팔았다는 돈은 고스란히 예금 증가액으로 불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 위믹스 코인을 언제 얼마를 이용해서 취득한 것이냐.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상으로 받았다는 소위 에어드랍 뭐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에어드랍은 이렇게 수십만 개씩 받을 수 있는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위믹스 코인만이라도 언제 얼마씩
네. 취득을 했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이 부분을 전혀 안 밝히고 있어서 의혹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네. 한대현 의원님, 그러니까 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처음에 자기가 가진 계좌를 전격 공개했다면 이렇게 의혹이 더 커지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판단도 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민주당이 아쉬워하는 대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네. 국민들께 사죄를 먼저 드려야죠. 왜냐하면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살기도 팍팍하시고 특히 뭐 일본이 오는 7월에는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그냥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삶도 힘들고 외부적으로는 이런 문제까지 쌓여 있는데 근데 또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 둘러싸이로 논란이 생겼다는 거는 저희들이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좀 송구합니다. 송구한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그래서 처음 보도된 게 네.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연휴 시작이어가지고 아무래도 김남국 의원 입장에서도 이걸 뭐 정리한다거나 입장을 내기가 바로 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을 알더라도 이제 어떤 국민들의 정서랄지 본인 지금 계속되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초기에 처음 대응을 할 때 정확히 본인이 모르면 입장을 뭐 바로 이렇게 SNS 통해서 내지 않고 좀 정제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한 나흘 뒤에야서야 이제 뭐 그 자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자금 얘기를 하고도 또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조금 더 치밀하게 정교하게 해서 국민들께서 의혹 가지실 내용들, 그러니까 자금을 어디에 했고 언제 어떤 이런 코인을 샀는지를 네. 보다도 정확하게 많은 내용을 공개를 하고 그거 못지않게 국민들께 좀 마음을 다치게 한 부분 사과를 하고 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오히려 대응을 좀 자제하라, 좀 진상이 파악되기 전까지 이렇게 자제하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초기에 어떤 설명을 할 수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만 이제 뭐 누가 이제 그렇게 김남국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무처에서는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이제 뭐 사무처에 계시는 의원들께서 알아보는데 다만 이런 얘기는 아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처음 대응할 때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의견들은 갔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저희들도 좀 아쉬운 게 이제 나흘 정도인가요? 사흘 있다가 그 입장문 냈는데 그 입장문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 13페이지에 달하는 입장문을 냈음에도 네. 계속 논란이 이어지니까 뭐 당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관련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었는데 그중에서도 몇 가지 의혹들 좀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김 의원이 무슨 돈으로 코인을 샀는지 특히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에어드롭 방식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마케팅을 위해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을 말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거 황당무계하다.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게 에어드랍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그래서 저도 들더라고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네. 않았다 얘기하는 것은 근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초기 투자 비용이 나와야죠. 본인의 설명이 나와야죠. 네. 근데 그 설명이 없어요. 지금 당에서 조사를 한다는 진상조사회가 밝힌 얘기 보면은 현재까지 밝힌 내용 봐도 4개 이상의 벌써 코인 지갑이 있다는 거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네. 자료가 생각보다 방대해서 그 규모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60억 원 이상의 코인 규모가 훨씬 더 상회할 것이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선별적 해석, 선별적 설명, 말하자면 본인이 선택적으로 유리한 것만 설명을 하고 네. 불리한 지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중에 투명하게 다 공개될 것. 불법은 없었다. 사실 이거는 김남국 의원도 법조인 아닙니까? 네. 법조인의 용어가 아닌 거죠. 지금이 우리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문, 그다음에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취재에서 나왔던 질문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야 되는데 본인이 불법은 없었으니까 일단 기다려 보십시오라는데 그렇다면 돈이 어떻게 투자해서 규모를 얼마 갖고 있었고 지금 오히려 네티즌들이 다 실시간 거래 내역을 털고 있는 상황에서 네. 본인이 과연 저렇게 말로 지금 얼마나 저는 이걸 거기 갈 수 있을지 더더 불분명하고 더더군다나 지금 김 의원이 지금 보기에 그 지금 의혹받고 있는 게 지금 이런 부분을 넘어서 저는 정치자금법 위반도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말하자면 뇌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씀이신가요? 정치인의 계좌에서 돈이 입출금이 쪼개기든 뭐든 나갔다고 그러면 정치적인 의혹이 있다고 검찰이 보는 게 또 맞습니다. 그리고 조세 포탈에 이것도 의혹은 없는지. 그다음에 정말 또 혹시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강 사장 때 매입하고 그다음에 폭락 직전에 팔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가는 의혹의 화살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과연 김 의원이 이렇게 쪼개기 설명 혹은 선택적 설명으로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 네.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조만간 조국 전 장관 했던 것처럼 국회에서 기자들 다 불러다 놓고 기자회견하면서 본인이 1박 2일 하든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건 입증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지금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코인 황제, 코인 왕 이런 얘기하면서 본인이 의원직 사퇴까지 갈 수 있는 저는 기로에 섰기 때문에 본인의 설명 여부가 이 사안의 진정성, 그러니까 진화 여부에 달렸다 생각합니다. 네, 방금 미공개 정보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의원이 투자한 종목들, 특히 그 위믹스 코인을 처음에 산 다음에 팔고 나서 또 다른 코인을 샀다고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 코인마저도 신생 코인, 그러니까 소위 잡코인으로 알려진 종목인데 이거를 거의 뭐 몰빵 투자를 하는 네. 것이 가능했겠느냐, 이게 네. 미공개 정보가 없이 이런 투자가 가능하냐라는 의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앞서 그 참고 동영상에서 그 전문가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의 재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규모를 투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은 앞서 말씀하신 새로운 그 게임 코인에게 지금 몰빵한 돈이 약 30억 가까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공개된 재산이 10억 좀 넘는 재산 네. 말고 그럼 이 돈의 값, 이 30억이라는 이 코인을 구입했을 때의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인의 재산이 지금 10억 정도 내외인데 30억이 몰빵을 하는 상태라면 우리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제대로 떨리죠. 일을 할 손이 수 있을까? 덜덜덜덜 떨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소위 말해서 국정의 모든 것을 최우선적으로 임해야 되는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직무에 상당히 이 뒷전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네. 저는 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야구 용어로 이야기하면요. 저 트리플 플레이를 지금 범한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트리플 플레이라는 것이 우리말로 하면 삼중살이에요. 좀 세 명의 야구에서는 나오지 않는 진짜 플레이죠. 잘 나오지 않는 건데 예를 들면 1루와 2루의 주자가 있고 타자까지 한꺼번에 죽는 세 명이 죽는 바람에 위니까 지금 하나의 이닝이 바뀌는 해가 바뀌는 그러한 국민이 전환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첫 번째는요.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 의혹 때문에 진보진영이 또다시 도덕성의 강 속에 늪 속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김남국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주목받은 이유는 사실은 조국 사태 때 그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면서 그 강하게 이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조국 사태가 뭡니까?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오늘 뭐 지금 신문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에 서민인 척, 정의로운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럼 다시 또 진보진영이 내로남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김남국 의원이 소위 말해 30대 의원이었잖아요. 네.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어제 청년 정치인들이 나와서 자진 사퇴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앞으로 향후 총선에서 그럼 젊은 피, 새로운 피 수혈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자신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이 자칫 잘못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뭐라고 얘기해서 기성전 검찰이잖아요. 이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작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 전에 그러니까 검찰부터 비난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준석 전 대표는 왜 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 전에 왜 상대부터 안 따지냐는 식의 논리, 어법들이 사실은 민주당의 민낯처럼 지금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삼중살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좀처럼 우리 차 의원님이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 그런데 오늘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페북을 통해서 SNS 메시지를 통해서 이거 뭐 허위 보도가 너무 많다. 나 이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놨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가 혹시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이제 도덕적 윤리적 문제인데 이걸 내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태도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글쎄, 제가 보기엔 이 사안은 좀 그 조사나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뇌물죄의 성립 여부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처음에 위믹스 취득 자금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거를 만에 하나 무상으로 받았거나 아니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비상장인 상태에서 아주 저가로 취득을 했다면 네. 그 이후에 의정 활동을 통해서 뭐 코인 거래 대금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걸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고 또 대선 과정에서도 NFT를 이용한 무슨 소위 이재명 펀드의 뭐 작업에 참여하고 뭐 그리고 게임 머니를 가상화폐로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면 이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아주 중대한 어떤 혐의점에 대해서 네. 해명을 하는 게 먼저인데 그 해명은 지금 안 하면서 본인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고소하겠다 이거는 네. 전혀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의 태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에 비유하자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 형태는 마치 그런 거예요. 주식 투자를 수십억을 하는 사람이 이른바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우량주는 한 주도 없고 네. 네. 작전주로 소문난 종목만 수십억씩 들고 있는 이런 행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없고 네. 그나마 들어본 코인이 위믹스고 나머지는 정말 이런 코인이 있었나 싶을 네. 정도의 못 들어본 코인만 수십 종류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이 보유 행태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네. 이게 의심을 충분히 받을 만해요. 그렇다면 해명이 먼저죠. 네. 법적 대응을 운운할 게 아니고. 네. 네. 지금 김용남 의원이 지적해 주신 부분, 만약에 이게 무상 제공이었다면 김남국 의원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입법 로비 의혹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해 충돌 논란을 넘어서 이거는 뇌물에 가깝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일단 저희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 크게 투 트랙으로 두 방향으로 지금 이제 조사를 네. 할지 뭐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진상 조사팀이 있지요. 거기에는 외부 전문가들이 다수가 지금 합류를 했습니다. 네. 합류해서 실제 거래에 지금 여기 제기되고 있는 불법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런 네. 부분들을 살펴볼 거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해 충돌에 국회의원으로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지가 없는지 그것도 좀 꼼꼼히 살펴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회 상임위 활동 중이랄지 네. 국회 활동 중에 이제 코인을 거래했다는 또 의혹도 나왔잖아요. 네. 그건 이제 우리 당대표께서 긴급하게 지시를 해서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가 있는지를 빨리 감찰을 해봐라. 뭐 그 감찰은 제가 볼 때는 진상조사팀은 내용도 분량도 많고 그다음에 꼼꼼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윤리감찰의 경우는 뭐 영상까지도 있고 하니까 김 의원을 통해서 소명을 듣고 하면은 예. 그거는 의외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김 의원께서 뭐 며칠 뒤에 사과한 부분은 좀 아쉽다는 부분을 했지만 지금의 김 의원의 이런 방어권 자체를 물론 뭐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면은 비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전체를 매도하는 거랄지 전체를 공격하는 거는 좀 과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처음 나온 얘기가 불법 무슨 대선 자금 얘기 나왔는데 사실 그건 너무 얼토당치 않지 않습니까? 네. 전체 인출한 액수가 440만 원입니다. 440만 원가에 대선 치를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불법 로비 의혹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검찰도 지금 영장을 2번이나 쳤는 게 기각되었습니다. 네, 네. 그거 보면은 검찰도 제대로 소명을 못 하고 있다고 현재까지는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의혹들이 많은 언론과 그다음에 전문가라는 분들의 말을 통해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김 의원 입장에서도 이미 대국민 사과도 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하는 부분들은 최소한 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생각은 또 네, 해봅니다. 차재원 예, 오늘 뭐 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또 해명 보도자료를 냈더라고요. 예.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임 코인을 현금화시키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게 공동 발의자로 지금 김남국 의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자신이 게임 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용기 의원 이야기는 바로 게임 코인을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위한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게임 코인을 현금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용기원하고 말을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김남국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불법 로비 의혹은 없었다. 그거 네. 말고도 근데 뭐 가상화폐 그래서 과세 제가 유예 드리고 싶은 법안이라든지 이야기는 여러 가지 그거예요. 그래서 법안들이 오늘 있었는데요. 그 자신이 또 반박문을 냈어요. 김남국 의원이. 근데 본인이 첫 번째가 그러니까 불법 로비 의혹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정말 국민들이 궁금한 부분은 그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상당수의 지금 가상화폐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에 대해서 예. 이걸 갖다가 유예하는 법안에 동의를 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해 이해 충돌이 하고 분명히 지금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본인은 투명하게 거래를 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투명하게 다 드러났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이 자신의 전자지갑을 상세하게 이렇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신이 해명 자료로 내놓은 전자지갑 중에 이 남은 액수의 소수점까지 누군가 전문가들이 파악해서 일치된 전자지갑을 찾아내서 네. 따져봤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투명하게 자신은 이 지금 거래를 했다고 하지만 불거진 의혹 중에 가장 심각한 의혹이 회기 도중에 국회의원이 상임이나 본회의 도중에 이 지금 국정에 네. 전념하지 않고 그때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했다는 대목에 대해서 오늘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어요. 네. 세 번째, 본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난 크게 손해봤다고 이야기했어요. 네. 국민들이 크게 손해본 부분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 30억이라는 그 큰 돈을 몰빵했을 경우 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왔고 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를 충실했느냐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네.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오늘 또 재차 지금 해명한 부분이 정말 실망스럽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게임머니를 환전하도록 한 법안 내용이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상 간접적으로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네. 것으로 보여요. 직접적은 아니지만 요거를 우회적인 예. 방법을 간접적으로는 그 길을 열어놨다는 그렇죠. 거죠. 그게 이제 한때 그 P2E라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플레이 투 어언이라고 해서 게임을 통해서 획득한 게임 머니.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그거를 게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가상화폐와 연계돼서 가상화폐는 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고 네. 그 가상화폐와 연계된 게임 머니를 허용을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김남국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내용을 보면 게임 머니를 가상화폐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머니를 실제 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한 단계 건너서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게임 머니와 연계된 가상화폐를 네.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소위 상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 그러면 그게 한 단계를 거쳐서 결국엔 금전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절대로. 알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논란이 되는 건 앞에서 이제 차재원 교수님이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한동훈 장관 청문회 그리고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도 김남국 의원이 투자를 한 정황이 알려져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분석하고 결과를 담고 있는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적이 있는지. 내 딸이 이모 썼어요. 위원님, 제가 사실 뭐 이걸 잘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네, 당시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그때 당시 기억 많이 하실 겁니다. 김남국 의원이 소위 이모 논란, 그러니까 이모 씨 교수를 이모 고모할 때 그 이모로 착각을 해서 질문을 하는 엉뚱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지금 이 코인을 투자하느라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합리적 의심인 거죠. 네. 사실은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이 문제는 그 코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이제 주식처럼 일반 장이 오전장, 오후장이 없이 24시간 돌아가는 장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표현을 얘기하면은
영혼을 팔아야 한대요. 왜냐하면 24시간 집중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갑자기 돈이 불러졌다 떨어졌다 하는 게 등락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사람이 영혼을 거의 몰빵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예. 김남국 의원 여기에 지금 수십억 원의 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24시간 동안 사실 자신의 어떤 일상보다도 오히려 이 코인의 이 등락폭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봐야죠. 그러다 보니까 저 장면 보면서 그때 국민들이 많이 의아했을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실 문제가 아니라 아니 이모 교수를 어떻게 이모라는 것으로 이렇게 네. 그것을 착각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사실 그렇다면 보좌관이 만들어준 자료든 뭐든 그렇죠. 네. 이걸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냥 딴 거 하다가 이게 나오니까 자기 순서가 되니까 이걸 이모로 읽은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게 황당한 일 이것뿐입니까? 뭐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로 착각하는 네. 사실 우리가 이거는 기본 상식만 있으면 착각하지 못할 이유들을 의정 활동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 자리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제가 보기에 김 의원이 사실 그 코인 이제 거래 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김 의원은 나 화장실에서 했어요. 네, 상임위 회의실에서 했다. 회의실에서 했다는데 네. 아니 그렇다면 그게 면죄부가 됩니까? 네. 저는 국민이 세비를 주고 선량으로 뽑아서 의정 활동 시킨 거는 24시간 국민의 공익을 위해서 우선 활동하라고. 네. 그래서 그게 공직자의 윤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은 그것을 당당하게 나는 내가 화장실에서 했고 상임위 회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저는 이제 거래 내역 보면 나오겠지만 수천 건 했다는 예. 얘기는요. 제가 네. 보기에 낮밤이 없이 했고 회의 중에도 네. 발언만 빼고는 아마 발언하는 시간만 빼고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이 이게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네. 화장실 운운하고 회의실에서 내가 쉬는 사이에 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정말 국민을 좀 조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한 장관 법무장관 청문회 때는 김남국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기가 2시간만 자고 자료를 많이 봐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2시간만 잔 게 이 코인 거래하기 때문에 이 2시간밖에 못 잤었던 건 아니냐라는 이제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도 뭐 이제 거래 내역과 시간들을 보면 그렇게 네티즌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직업 윤리 측면에서는 상당한 그 비난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 옆에 있는 우리 차 교수님까지도 예. 거칠게 공격을 하셔서 이제 저는 뭐 편이 없으세요. 네. 뭐 편을 나누자는 건 네. 아닙니다만은 그런 말씀들 뭐 그런 이른바 네티즌들 불만들이랄지 얘기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저 당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 김남국 의원도 같이 겪어보고 같이 정무직 당직자 일을 해봤는데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까지 무슨 밤새 코인을 했기 때문에 2시간 한다는 게 그렇게 의정 활동 안 했다 2시간 동안만 일했다는 게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고 김남국 의원의 성실성은 나름 또 평가받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지금 영상들과 이 네티즌들이 추적을 하고 전문가의 추적을 해서 그 시간대 거래를 했다는 기록이 나온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심각성이라고 할까요? 국민들 보실 때 정서상 이제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제 긴급하게 당대표가 긴급 지시를 해서 윤리감찰. 땡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볼 겁니다. 네. 하면은 이제 진위는 뭐 머지않아 나올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 의원도 이제 소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면 될 것 같고 저는 다만 수많은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는데 과거에 뭐 그런 거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이제 뭐 자녀의 입시 의혹들 관련된 나왔을 때 마치 불법적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해서 나왔던 이른바 사모펀드 의혹이었습니다. 그 보도뿐만 아니고 이거는 중재에 해당된다 해가지고 그 수많은 보도와 함께 결국 재판까지 가고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까지 재판 갔습니다만 1심에서 이 대목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모두 무죄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거 좀 분리해가지고 보면은 분명히 국민들께서 속상하고 상처받을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 의원도 사과를 했고 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지금 똑같이 오늘 또 입장을 냈듯이 분명히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다. 예. 자금 소명은 다 된다. 계좌도 실명으로 모두 거래를 이루어졌다. 그러면 좀 구분해서 볼 부분들. 이게 혼재되다 보니까 이제 과도한 보도들도 많이 나온 거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시간이 듭니다. 조금 지나면서 아마 이게 더 정교하게 정돈이 되겠죠, 그죠? 정돈이 되고요.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은 것처럼 예. 조 장관 그때는 그 펀드 투자를 하면은 이건 공직자로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삼았지 않습니까? 근데 재판에서도 그 무혐의가 예. 나왔듯이 그래서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지금의 논란 중에도
시시비비를 좀 가릴 부분들이 있지 네.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사실은 요건 지금 김남국 의원과는 조금 주제가 어긋납니다만 조국 사모펀드가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조국 사모펀드를 최초로 밝힌 당사자로서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만 짧게 좀 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당시 조국 펀드를 통해서 코스닥 상장 업체인 WFM이라는 소위 껍데기 회사를 사들여서 비상장 회사하고 합병을 하려는 준비를 그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동안에 했던 겁니다. 그 준비 작업은 다 끝났어요. 양쪽 회사의 그 사업의 범위까지 다 맞춰놨었습니다. 그러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그 합병 결의는 안 한 상태에서 이제 이런저런 의혹들이 불거졌는데 네. 이건 사실상 공직자로서 할 수 없었던 행동인 건 틀림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소한 자본시장법의 어떤 위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왜 큰 덩어리가 기소가 안 됐느냐? 합병 결의를 못했어요. 그때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의혹이 터지면서 준비는 다 해놨는데 네. 결의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수에 그쳤던 부분이고 그 미수법 처벌 규정이 없는 부분입니다. 네, 공직자 직업윤리와 관련한 문제였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김남국 의원 얘기로 돌아와서요. 네.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의원직 사퇴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십시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지만 유사한 문제가 또 있지 않은지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더 엄격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딱 저희가 이렇게 눈 감고 들으면은 이게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센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적폐, 내로남불 이런 표현들까지 등장하면서 민주당 소속의 청년 위원들이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의 이 파장 자체가 단순하게 민주당 차원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2030의 젊은 정치인들한테도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정치권의 새로운 피를 수혈하겠다고 기치를 들고 정치권 뛰어든 사람이 김남국 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자기 나름대로의 내로남불과 위선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2030 세대들이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차단될 것이라는 생각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당이 지금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난 윤석열 정권 1년 동안에 지금 국민들에 대한 평가가 아주 저조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1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반사의 이익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호의 찬스를 김남국 의원의 이 사건 그리고 그 앞서의 또 돈봉투 전당대회 사건 이것 때문에 좋은 기회들을 다 지금 그냥 흘려보내는 거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내년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자체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어떻게 되느냐? 오늘 지금 내일이죠. 내일 지금 민주당 쇄신 지금 의총을 아마 끝장 토론을 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 돈봉투 이 전당대회 관계자들이 지금 자진 탈당하고 그리고 아마 지금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아마 자진 탈당 플러스 알파로 아마 출당까지 할 경우에 그렇다고 한다면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는 이재명 대표 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또 초점이 상당히 지금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산 넘어 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이재명 대표의 거취까지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의 강한 징계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내에서 나오고 있고
이거 탈당만으로 안 된다. 그 정도로 면피해서는 이거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심각한 분위기가 일단 민주당 내부에 있는 것 같아요. 뭐 심각하게 보는 여론들은 뭐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 나왔던 젊은 정치 지망생들도 있다고 봅니다. 저런 목소리가 있는데 이게 뭐 당대표 문제하고 연결시키는 건 과도한 예. 억지 주장인 것 같고요. 그렇게 뭐 그건 너무 정쟁이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고 일단은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아까 말씀드린 데 저희 이제 진상조사팀과 윤리감찰단이 있고 네. 또 한 트랙이 제도적으로 이번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전에 이제 젊은 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전수조사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수조사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이게 가상자산, 가상자산은 신고할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전수조사 하겠다고 여야가 또 합의를 해야 되겠죠. 전체 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려면 합의를 했을 때 그러면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느냐? 예. 네. 말 그대로 전수조사 할 테니까 자 소명하세요, 밝혀보세요 했는데 밝히지 않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 뭐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여야 젊은 의원들이 젊던 뭐 네. 나이를 먹었던 다 공개하면은 실제로 가상자산 거래하는 의원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자발적인 참여가 그렇죠. 되게 될 것 같은데 강제할 그걸 수 있는 뭐 방법은 얼마나 없는 그래서 강제화할 수 예 있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했는데 그러면 뭐 전체 동의 볼 수 있는 동의서를 받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네. 그 또한 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을 했고 벌써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이번에 가상자산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포함시켜가지고 네. 네. 법을 개정하자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신속하게 네. 다음 본회의에서라도 빨리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들이 모두 신고하게 한다면 이게 뭐 갖고 있는 게 다 드러나지 않겠나. 네.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 뭐 충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지금 이 아무래도 코인 문제가 이 청년 세대들에게 훨씬 더 민감한 문제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20대, 30대 지지율이 갤럽 조사 결과 큰 폭으로 하락했죠. 네. 수치를 보면 20대에서는 12%포인트가 급락했고요. 30대에서도 9%포인트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그 탈출 전략이라고 출구 전략이라고 하죠. 어떤 식으로 이런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김 의원님 같은 경우 어떤 조언을 하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 타당 사안이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래서 조언이라고 제가 만약에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저런 사안이 네. 밝혀졌다고 하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안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직에 대한 좀 개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상임위 활동 시간에 뭐 코인 거래를 한 것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국회의원직 사퇴를 당해서 요구를 하고 예. 만에 하나 그거를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예. 사실은 여야가 합의해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국회의원 제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다라고 하면 저는 당내에서 네. 사퇴를 만약 안 한다면 이건 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앞장서고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하자고 적극 주장할 것 같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만약에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퇴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김남국 의원이 뭐 여론의 방향도 보겠지만 김남국 의원은 저는 제가 보기엔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부패 관련 의혹 사건을 조사하거나 이게 직면했을 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초의 조치가 최종적 조치가 되는 것처럼 국민에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너무 느슨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오히려 청년 정치인들이 저렇게 먼저 선제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의원직 사퇴까지 지금 해야 된다라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2030이 분노하는 지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30이 코인,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를 일종의 계급 사다리를 탈출할 수 있는 그 출구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른바 코인 페인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상실감이 2030이 굉장히 그렇죠. 큰 했었죠. 상황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위믹스를 전략 매도할 때 그때
잘 빠져나온 거예요. 그런데 네. 그때 빠져나오지 못한 2030 청년 세대들은 엄청난 돈을 저기에서 손해를 봤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공정의 사다리인가? 오히려 공정한 척, 서민을 위하는 척, 청년 정치인 척 하면서 오히려 이 사다리를 걷어찬 네. 주역이 바로 김남국 의원이라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을 그렇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위기의식은 여기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지만 청년 정치인들은 지금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갤럽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지금 빠지는 수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게 미칠 파장은 수도권 선거에 어마어마한 전 파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선제적 조치가 매우 미흡하고 김남국 의원의 선의와 결단을 기대하는 거 저는 공당으로서 할 자세가 아니라고 보고 조금 더 진일보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 않는 한 저는 청년 정치인들이 경고한 것처럼 민주당은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올 수가 있다. 네. 직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민주당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평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요즘 연일 시민단체와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 장관이 스스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 어떤 자리를 맡든지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종의 셀럽이 돼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을 탄핵까지 추진하다가는 자칫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기 때문에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저도 좀 신기한 게 보통 이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뭔가 비슷한 근거가 있어서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정치권은 그러지가 않네요. 네, 현 정권 법무부 장관은 항상 뉴스메이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또 현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두 사람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상황인데요. 한 대변인님, 이렇게 이 법무부 장관 자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각광을 받는 그런 자리였는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두 사람이 이제 자꾸 출마설이 나오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냥 뭐 검찰 출신의 그냥 물론 뭐 한동훈 장관도 검사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뭐 행정적 이른바 그런 정도에 이제 그쳤다면은 네. 이렇게 관심이 없었죠. 없었는데 두 분 다 어찌 보면 지금 현재의 그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상당히 지지를 많이 받거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돼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또 뭐 지지세도 많고 여러 가지 뭐 고난도 겪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한동훈 장관은 또 지금의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제 상당히 뭐 여론조사에서도 4세대 지지자로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관심을 받고 있는데 저는 지금 글쎄요, 제가 또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지 몰라도 한동훈 장관 행보를 보면은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또 참여연대가 시민단체에서 이제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를 참지 못하고 연 3일째 계속 입장문을 내거나 또 막 그 참여연대를 공박을 하는데 저 정도 하려면 빨리 저기 이제 법무장관 자리를 내놓고 나와서 나 이제 출마할 거니까 정치인으로서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저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법무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위원인데 시민단체가 이 정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다. 예. 8분의 경질할 만한 경질을 해야 되는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아예 대응을 다른 분들은 안 하잖아요. 하지 말든지 저렇게 비판도 있구나. 예. 잘 새겨듣겠습니다. 하든지 하면 좋을 거를 본인 계속 뭐 참여연대 공경에 참여연대로부터 정치검사라는 얘기까지 또 들었어요. 저분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 상대로 이제 국정감사나 이럴 때 나름 좀 재미를 보신 것 같은데 이번에 참여연대하고 이렇게 공방 벌이고 입실 벌이는 거는 전혀 도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참여연대와의 공방은 사실 그 포문을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먼저 열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공직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그 1순위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요구를 했고 이에 대해서 연일 한동훈 장관이 조목조목해 반박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 대변인님이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국무위원이 이렇게 시민단체의 말에 하나씩 대응하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참여연대를 가리켜서 시민단체라고 지칭하는 건 다소 좀 부적절해 보여요. 사실 참여연대는 지난 정부에서의 어마어마한 그 권력단체였죠.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갖고 있던 권력을 지금은 잃어버린 상태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권력을 잃어버린 과거의 권력단체라고 표현하는 게 보다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이 지금 퇴출 대상 1순위의 장관을 뽑은 게 이게 의도가 뻔해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이건 인지도 순으로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뭐 100명이 됐던 1000명이 됐던 산업부 장관 누군지 아세요? 그러면 이름 몇 명이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제일 장관 유명한 중에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다. 고위공직자 중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지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많이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그런 조사 방식을 근거로 해서 의도적으로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출 1순위로 나왔다. 그러니까 자격 없으니까 그만둬야 되는 장관이다. 이건 누가 봐도 너무 악의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설전이 붙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소 좀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고위공직자는 좀 한 발짝 뒤에서 좀 참는 게 또 미덕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좀 그 말하자면은 전격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있는 게 탄핵당한 이상민 장관이 3위로 나왔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현직 법무부 장관이에요. 근데 거의 더블 스코어로 본인을 1위로 갖다 놓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의도가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참여연대가 뭐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정부엔 거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인재 양성소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탄핵된 장관, 탄핵받아서 지금 심판에 있는 장관보다도 현직 법무부 장관을 저렇게 공박하는 거는 저는 당연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받아들이는 게 좀 매우 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물론 한동훈 장관이 대응이 적절했느냐 이 부분은 저는 좀 이건 하나 있죠. 법무부 출입기자를 통해서 입장문을 고지했는데 그것보다는 개인 뭐 SNS라든가 이런 개인적 입장문을 내서 하는 게 저는 그게 이제 개인의 문제니까 맞았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저는 한동훈 장관이 중립단체 인척하면서 시민단체가 자기를 정치적으로 공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않은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래서 이걸 개인 명의로 입장문을 발표했다고는 합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 차 의원님 이런 거예요. 설문조사에 그럼 누가 응했느냐 이거잖아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응하느냐에 따라서 답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 답변 결과를 한 장관이 쉽게 수긍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그렇죠. 들 수 그렇기 있고요. 때문에 한동훈 뭐 장관 입장에서는 솔직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빤하게 답이 나와 있는 이게 온라인 상황에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럼 이 사항 자체가 그럼 본인은 상당히 기분 나쁘게 안 좋게 생각할까요?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장이 잘 펼쳐졌다. 이 일종의 뭐랄까요?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 공개 반발이 저는 제 눈에는 공개 정치 활동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이 지금 그 참여연대와의 이런 그러니까 성명전 내지는 설전을 통해서 앞서 김영남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연대의 그러한 허구성을 본인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향후 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으면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의 대표 선수로 자리금할 수 있는 저로의 찬스를 잡은 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그래서 셀럽에서 히어로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랑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많으니까 지금 보수 진영에 있는 정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비판 자체가 저는 필요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 나름대로의 일종의 뭐랄까 저쪽에서의 역공능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동훈 장관의 이번 이 행위 자체는 정말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수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개인 입장을 법무부 기자단을 통해서 공지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공직과 개인의 영역을 지금 혼돈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분이 향후 차기 리더가 된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고 더 결정적인 문제는요. 그겁니다.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한다면 공직에 대한 비판 허용해야 돼요.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자유의 가치 아닌가요? 그 자유의 가치를 가장 앞장서 지켜야 될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그 국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 참여연대를 뭐 제가 굳이 대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참여연대 출신들 중에 물론 전임 정부 때
입각을 하거나 뭐 주요 직함을 받은 사람들 한번 따져 보십시오. 다들 대학 저명한 교수를 활동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능력을 다 검증된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참여연대 물론 과를 보수층에서 일부 보수층에서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로 본다면 저런 한동훈 장관이 제가 볼 때는 기회 잡았듯이 연속해서 내는 거는 참여연대를 싫어하는 일부 보수층을 겨냥해가지고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근데 저렇게 정치를 하거나 저렇게 국무위원의 위치를 본다면요, 네. 그 일부층에 정말로 소수로부터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큰 정치를 한다거나 전반적인 정말 우리 중도층이 생각하는 네. 그런 리더상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상 정치 활동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김용남 의원님, 이거 지금 차재훈 교수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는 일종의 정치 활동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향후 총선 출마 가능성 우리가 누누이 얘기를 나눠봤었지만 가능성 좀 더 높아졌다고 보시나요? 글쎄, 그 한동훈 장관의 그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겠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지금 30%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계속 올라가는 추세가 돼서 네. 40%를 뚫고 올라가서 뭐 40대 중반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한동훈 장관도 총선 출마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환경이 조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계속 30%에 머물거나 아니면 지금 상태보다 좀 떨어진다면 글쎄요, 총선 출마가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겠죠. 상당히 좀 연동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 정부 지지율에 달렸다. 저는 뭐 이 국면에서 제가 재미있는 사례 하나 말씀드리면 네. 홍준표 시장의 반응이에요. 원래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장관 얘기만 하면 인터뷰하던 전화도 끊잖아요. 전화 나가서 끊습니다 하는데 이번 한동훈 장관 국면에서 한동훈 장관 뭐래 그랬어요. 도대체 당이 뭐 하느냐. 근데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더라. 사이다 같은 발언을 했다. 네. 도대체 당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홍준표 시장이 일갈을 했거든요. 저는 이거 얘기가 당내에서 지금 김 의원님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스타성과 셀럽을 갖고 있는 한 장관이 앞으로 이 말하자면 진보 진영과의 어떤 민주당과의 대결 국면에서 일정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하나의 사례로는 저는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한 장관 얘기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 얘기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한 장관의 어떤 그 운신의 폭은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비하면은 훨씬 더 좀 좁은 편일 것 같아요. 이제 조국 전 장관은 어떤 식으로든 뭐 명예회복에 나설 수도 있고 자연인으로서 어떤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지금 공천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 좀 조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도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 대변인님.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일단 공천제도 네. 그 조선일보가 또 보도를 했어요. 네. 근데 그건 또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만약에 그 보도가 그런 식의 어떤 카테고리나 프레임대로 했다면 지금 그 보도가 여전히 논란이 많이 됐을 겁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출마를 위해 만들어놨다. 그거를 저희들이 입장문을 당해서 2차례를 내고 네. 알림문을 냈는데 한번 보시면은 더 강화됐습니다. 중대한 비리의 경우 더 포괄적이고 강화시켰고 네. 별첨 1호로 더 세부적으로 내놨어요. 그러면 좀 해석이 좀 해석의 여지가 애매해질 수 없는 있는 거죠. 여지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애매한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이제 특정 언론이 그렇게 해석을 해서 기사를 쓴 겁니다. 써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게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은 우리 공천 TF 단장부터가 이러면 다 아는 비명계 중진이었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통과가 됐겠습니까? 아니면 조국 전 장관이 아니라 이거 이재명 대표 노리고 그렇게 공천을 바꾼 건 아니냐라는 그게 주장도 이제 있던데요. 그런 지적이나 논란이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보도가 사라졌고 저희들이 네. 구체적으로 이미 다 들어가 가지고 민주당 홈페이지 오면 이 특별 단계를 다 누구나 일반인 다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아주 엄격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출마 문제는 결국 정치라는 거는 뭐 네. 잘 아시지만은 본인이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저는 지금 이제 1년 정도 남아 있는 이 시기에서 자꾸 이제 조 전 장관이나 심지어는 이제 그 딸 조민 씨의 출마 이야기를 꺼내는 거는 네. 저는 좀 어떤 좋은 의도보다는 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자꾸 거론하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는 조 전 장관께서도 거기에 말씀하신 것도 없고 자꾸 그렇게 뭐 여론에서 그러고 또 막 비판하고 하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정치 생각 없다고 입장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차분하게 지켜볼 문제고 결국은 조 전 장관의 출마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조국 전 장관은 출마설에 대해서 정작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전주 출마는 제가 처음 들어본 얘기고요. 여전히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교수로 대학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민정수석 비서관, 뭐 장관 이건 다 이제 끝이 났고, 그래서 아까 자연인 조국으로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 않나 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당장의 출마설에 대해서는 지금 뭐 부인도 긍정도 아닌 말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전주을이다, 관악갑이다, 지역구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관악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유기홍 의원이 지금 3선을 하고 지역 기반 탄탄히 다지고 있는 지역인데, 굳이 나가려면 또 여기를 나가나? 어디 나간다면 어디로 나갈까? 궁금증이 좀 많긴 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뭐 관악갑이라고 이야기해서 왜 관악갑일까 생각해봤는데 관악갑에 서울대학이 있잖아요. 네. 지금 또 서울대 법대 거주지이기도 교수를 합니다. 했으니까 네. 아마 또 거기에 또 젊은 층들이 많이 살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걸 아마 넘겨짚어서 사람들이 호사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정치는 생물이다 이런 네. 이야기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해 정치는 괴물이에요. 생물은 나름대로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정치는 어떨 때는요 전혀 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를 벗어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1년 뒤의 상황을 우리가 여기 논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부질없는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할 것 같아요. 네. 고민할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다 막힌 상황이잖아요.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도전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자인인 조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선택이 만약에 선출 공직밖에 없다고 한다면 도전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그럼 민주당 공천을 신청할 거냐 말 거냐예요. 그럴 경우가 이제 지금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무소속으로도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본인이 정당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신당을 새로 만들어 나갈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제일 가까우고 현실적인 가능성은 민주당의 공천을 신청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 네. 만약에 그럴 경우에 민주당은 자칫 잘못하면 이 조국 전 장관의 이 거취를 놔둬놓고 당이 심각한 내분위기 입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관악갑을 출마를 했을 때 민주당이 고민이 또 하나 생겨요. 여기에 공천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공천 안 것인데. 하고 나중에 민주당으로 받아줄 가능성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건가요? 무공천을 하면 사실상 민주당이 그 반쯤 공천하는 셈이 되잖아요. 네. 좀 근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현명한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한다면 잘 고려해서 거취를 판단하겠죠. 차 교수님이 지금 이런 말씀하는 게 부질없다고 하시면서 너무 그냥 가정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관악갑이라는 지역이요. 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50.32%를 얻었고요. 윤석열 후보가 45.16%를 얻었고 지금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민주당을 대표하는 어떤 진보 진영의 아이콘이 된 분이라면 험지에 출마해야지 이렇게 편한 지역에 출마한다는 것 자체도 물론 뭐 다 가능성에 관한 영역이지만 한동훈 장관도 사실 험지 출마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요구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뭐 그거는 개인의 평가, 뭐 개인의 선택의 문제일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좀 높은 사람은 쉬운 것을 선택하지 말고 좀 어려운 이른바 험지에 출마를 해서 거기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를 그 같은 당 사람들은 원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고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공천으로 출마를 한다고 하면 그건 매우 고마운 일이죠. 근데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앞부분에 지금 김남국 의원 관련한 이야기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21대 국회는
최악이에요. 인적 구성도 그렇고 뭐 지금 국회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근데 22대 국회는 조금 지금 21대 국회보다는 나아지길 원한다면 네. 과연 이런 사회적 물의, 뭐 국론 분열, 뭐 온갖 스토리가 많습니다만 이런 분이 국회의원 되겠다고 출마하는 게 네. 우리나라 정치를 생각한다 그러면 바람직스럽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두 현 장관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좀 화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그동안 각종 실언 등의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의 태영호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결국에 확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두 위원의 징계 수위는 달랐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당원 김재원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당원 최영호 전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3개월. 이번 사안과 같이 자꾸 반복되는 설화는 외부적으로는 당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민심을 이탈케 하는 심각한 해당 행위이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을 스스로 손상시킨 자해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윤리위가 열리던 날 태영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했고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퇴를 하지 않았고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았는데요. 이게 내년 총선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었거든요. 최수영 의원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주에 태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공천을 받기 위해서 일단 그 최고위원부터 사퇴는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맞추셨어요? 뭐 사실 저는 태 최고위원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냐는 저는 당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마침 또 윤리위원회가 월요일 날 열렸잖아요. 그런데 이틀 연기하는 저는 제가 보기에 아주 그 전략적 출구를 잘 열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유한 세 가지로 봤는데 첫 번째가 그 윤리위가 오히려 좀 더 심사숙고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가 기시다 총리가 일단 왔기 때문에 귀국할 때까지는 일단 뉴스에 집중을 한일 정상회담에 맞추니까 윤리를 이틀 연장했던 의미도 있었고 세 번째는 태 최고위원이 5월 10일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 1주년에 맞춰서 결단하라는 아마 그러니까 모종의 시그널을 저는 줬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태 최고위원이 오히려 5월 10일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윤석열 정부에 더 이상 부담되지 않고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퇴한다고 오전 10시에 기자회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우리 황정근 윤리위원장께서 어떤 정치적 결정이 수반된다면 윤리는 그 결정을 굉장히 감안해서 징계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또 화답도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가능성을 봤고요. 다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에 그럼 1년을 저렇게 당원권 정지를 받게 된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조용히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로 생각합니다.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전에 이준석 대표 징계 관련해서 얘기할 때 그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매우 부당하게 좀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또 그렇게 한다 해서 달라질 상황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자숙하고 더 침묵하면서 당의 대기종군하고 미랄이 됨으로써 또 정치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아마 지금의 침묵 모드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윤리위원회가 이번에 아주 이거 1년과 당원권진 3개월 결정함으로써 국민의힘이 더 이상 이제 이런 말하자면 윤리의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조금 전열을 정비할 수 있는 참 계기는 지난주에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시나리오를 저희도 충분히 전망을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왜 미리 최고위원직을 사퇴하지 않고 그냥 당원권 징계 1년을 고스란히 받았을지 이거 최고위원직이라도 좀 유지를 해보겠다 이런 심산이었을까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하고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가장 큰 차이는 태영호는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사퇴를 해도 국회의원이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을 사퇴하면 사실은 비현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의도에서 흔히 하는 농담으로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라고 그게 이제 처지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하나 붙들고 있는 건데 이거를 사퇴해버리면 뭐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다 보니까
스스로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결단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는 어쨌든 뭐 이렇게 마무리된다고 치고 지금 그 3월 8일 전당대회를 통해서 구성이 된 국민의힘 지도부가 네. 지도부 선출 이후에 무슨 일을 했냐 이렇게 시민들께 물어보면 좀 오늘은 제가 쓴소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네. 답이 두 개가 나와요. 이제 어제 이루어졌던 최고위원들에 대한 징계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상임고문 해촉 네. 그 외에 떠오르는 게 없다는 답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남국 의원 사태를 비롯해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 민주당이 저렇게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는데 네. 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당연히 떨어지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흡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네. 못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 앞으로는 이제 징계 마무리됐으니까 네. 좀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분발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김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는 이렇게 1년 그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러면 김재원 의원은 우리가 김재원 의원은 대단한 전략통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어떤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차 의원님은? 제가 이 프로 시작할 때 야구에 대해서 비교를 했잖아요. 네. 야구를 한 번 더 삼중살. 비교를 하면 지금 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5명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 프로야구의 선발진이 5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발진 5명이 2명이 지금 빠진 거예요. 네. 빠졌는데 그럼 왜 한 명은 거의 퇴출 수준으로 보내고 한 명은 다시 그러니까 일종 마무리 내지는 중간 격투 정도로 지금 활용할 정도로 이렇게 남겨놨잖아요. 네.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을까? 야구식으로 이야기하면요. 나이도 많고 부상 전력도 있고 경기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실제 그렇잖아요. 김재원 전 최고위원, 지금도 최고위원이죠. 네.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 친박의 핵심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정치를 오래 했어요.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또 지역구 자체가 계속 TK 지역이었어요. 아주 쉬운 데서 쉽게 말하면 방어용으로 많이 쌓기 쌓았는데 네. 양팀하고 했다는 거예요. 경기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태영호 그러니까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초선이잖아요. 아직 네. 혈기왕성하고 젊은 투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역구 강남갑이면 강남갑이지만 예를 들면 국민의힘 아직까지 좀 더 쓸만하다. 우리가 코칭만 잘하면 예를 들면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을 품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체제 경쟁을 지금 북한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체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카드예요. 또 하나는 지금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약자 소외계층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품는 포용과 뭐랄까요. 뭐 그런 일종의 통합의 상징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태영호 최고가 경기력도 쓸만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영어 잘하죠. 그리고 또 뭡니까? 스토리텔링이 되잖아요. 네. 그리고 상당히 웅변술도 뛰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에게 소구력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태영호 의원을 계속적으로 품고 가려고 판단을 한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지금 이 코칭 스태프의 그런 기대에 부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네, 지금 차 의원님께서 야구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야구를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명쾌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이슈는요. 홍준표 대구시장 과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는 상당히 그 대립각을 많이 세웠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홍준표 시장을 대구시장실로 찾아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준비한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힘당의 원로시니까 중앙당에도 조금 그런 말씀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당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좀 이야기하니까 상공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상고문 해촉된다고 해서 내가 할 말을 못하고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야.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네. 어차피 정부가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대변인, 이렇게 민주당 대표가 대구시장실 찾아서 예방하는 경우 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이재명 당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과는 그렇게 썩 원만한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근데 저 모습을 보고 뭐 이상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이상하진 전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 내용을 보면은 네. 저는 저런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뭐 야당 대표 1년간 안 만나는 것, 그건 저는 정치 아니죠. 홍준표 시장 말씀대로 뭐 정치를 모르거나 옹졸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그 국회를 통과한 법 중에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있었어요. 그게 광주에서도 통과되고 이제 대구도 통과되면서 네. 그 처음으로 이제 그 서로 협력해서 두 법안을 통과시키면 좋겠다고 제안한 게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구시장으로서 지역 현안 중에 중요한 게 달빛 철도가 있습니다. 예, 광주에 달빛 연결시키는 동맹이라고 있죠. 네, 거기에 대한 뭐 이제 그 예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이 원내 일당 아닙니까? 제1야당이고, 그러니까 협조를 요구하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거는 제1야당 대표와 대구시장으로서 저는 저런 모습이 이른바 야당과 야당 지자체장이 있지만, 아니 여당 지자체장이지만 협치하는 모습이죠. 예. 거기에서 이제 저희도 예상 못했습니다. 이제 뭐 지금 보니까 발언 내용 발언 내용은 예상 말씀하신 못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의 옹졸함이랄지 여당 지도부의 편협함을 지적을 했는데, 저는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홍 시장 말씀이 저는 뭐 제 개인 입장에 거의 다 동의합니다. 근데 내용도 내용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던 그 직후에 나온 이른바 집권당 의원들의 벌떼 같은 홍 시장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불편함. 아니 도대체 이분들은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안 합니까? 정치를. 그러니까 물론 상임고문 해촉도 시킨 것 같은데 아니 저거를 놔뒀으면은 우리 당대표와 홍 시장 만난 뉴스가 길어야 하루 정도 소화되고 말 겁니다. 네. 뭐 대통령 취임 1주년이고 다른 뉴스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문제 삼고 전부 다 방송 나와서 막 홍 시장 공격하고, 홍 시장 가만 계시겠어요? 본인은 킬리만자로의 포범이고 너희는 쥐떼라고 하잖아요. 저거를 모르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무적 능력도 없구나. 옹졸한 정치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니 근데 그 홍 시장의 발언 내용을 놓고 보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홍 시장의 발언 내용이 대통령실과 또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응을 내놓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그 크게 반발하는 것은 뭐 발언 내용도 내용이겠습니다만 사실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뭐 저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고 뭐 개선해야 될 점 뭐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만 당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별로 잘한다고 평가는 못 받더라도 지금 김기현 대표 시절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대표 2번 했습니다, 과거에. 그때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더 공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본인이 당대표 할 때는 지금 당 지도부보다 훨씬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예, 저는 이제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 타이밍이 대통령 취임 1주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가는 길에 이제 대구도 들려서 정책 협의하는 거지만 저는 꼭 그 타이밍에 대통령실의 정치적 부재와 당의 그런 얘기를 야당 대표 앞에서 험담하듯이 굳이 했어야 하나 타임. 그러니까 모든 것이 TPO가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뉴스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